품질경영론 공정능력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공정능력 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품질교육론 강의고요. 학생들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으로 지금 계속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학생활에 관한 거였습니다. 제 대학생활이 어땠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 에피소드를 얘기했더니 좀 우울해져서 수업이 아닌 대학생활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OT, MT 뭐 이런 꼭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뭐 저나 제 주위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뭐 얘기를 하자면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그 공대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입학했었던 그 시점이 그 즈음이 수험생도 많았고 입학 정원도 좀 많은 편이어서 공대 전체가 한 학년에 1,400명 가까이 된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뻔한 거겠죠. 뭐 다 같이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텐데 뭐 우리 학교도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다 정교가 같이 하니까 그래서 정교가 할 수는 없었고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그 공대만 다 같이 모여서 신입생들이랑 그 선배들이 모여서 2박 3일로 기억하는데 어디 그 MT 가듯이 단체 MT 가듯이 그 어디 리조트 같은 곳에 가서 뭐 말이 리조트지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었죠. 돈이 그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데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뭐 처음에 첫날은 가면은 그냥 엄청나게 큰 강당에 그 수천 명이 다 모여가지고 뭐 각 학과별로 인사하고 뭐 공대 학생회장 뭐 그리고 뭐 교수님 뭐 한두 분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뭐 그런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수가 와서 노래하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 가수가 오지 않았고 뭐 주로 민중가요 가수들 많이 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래도 안치환은 뭐 좋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2박 3일 동안 그런 공통 행사가 낮에 보통 있었고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첫날 저녁과 그 다음날은 낮에 뭐 아마 그 단체 게임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애물 게임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한 학과의 신입생이 예를 들어 우리 과 같은 경우 45명이었는데 뭐 그걸 한 2조? 3조? 아니면 그냥 다 같이 할 때도 있고 만들어서 각 그 8개, 9개의 코스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수 따고 점수 많이 받으면 뭐 나중에 상품 주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친해지라고 뭐 장애물 게임 같은 거 만들어서 뭐 1번부터 8번까지 또 이제 되게 많으니까 이제 어떤 조는 뭐 3번부터 시작하고 어떤 조는 1번부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학생회에서 뭐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뭐 각 첫날 밤, 둘째 날 밤 2박이니까 그 밤에는 뭐 인사하고 개인 소개하고 마시는 거죠. 죽어라. 그렇게 이제 OT를 하고 나서 학교를 가면은 3월 첫 주에 뭐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신입생 환영회를 하죠. 3월 첫 주도 아니고 학과 신입생 환영회는 그냥 첫날이었던 걸로 기억해. 3월 2일 그냥 그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첫 주 주말은 각자 뭐 고등학교 동문회라든가 뭐 지역 향후회라든가 하여튼 뭐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따로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과의 그 신입생 환영회는 그냥 첫날 등교한 첫날 그냥 바로 그냥 학생회 형들이랑 누나들이 들이닥쳐서 자 오늘 수업이 뭐 여러분들 뭐 1학년은 다 시간표 정해져 있으니까 몇 시에 끝나죠? 끝나시면 요 선배 따라서 다들 모여서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가 학교에서 가까운 술집까지가 엄청나게 멀었어요. 버스를 타야 갈 수 있었는데 버스 신입생들을 다 데리고 버스를 타면 다 흩어지니까 걸어서 한 4, 50분 걸려서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대단하죠, 그것도. 4, 50분 걸려서
가면은 뭐 안주도 없어. 그냥 찌개 하나에 8명 앉아가지고 되게 허름한 술집에 단체로 앉을 수 있는 술집에 가서 막 다 기다렸다가 다 앉으면 선배들끼리까지 다 앉으면 뭐 인사하고 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대학에 와서 느낀 건데 우리 과는 과가가 없네요. 제가 다니던 곳에는 과가가 있었는데 아직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가 부르고 막 뭐 하고 그래서 막 또 마시고 신입생 한 명씩 와서 이제 인사하고 저는 누굽니다. 뭐 어디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고 이제 마시고 뭐 그런 거 한 거죠.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흔히 말하는 그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는 그 사발식이라는 게 꽤 그 남아 있었던 때라 점점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이긴 했는데 제가 다니는 학과는 그래도 소주로 치면 한 반병 정도를 원샷을 해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작은 그 식당에서 쓰는 작은 쇠 공깃밥 그릇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70% 채우면 소주가 한 거의 350ml 그 소주가 반병? 반병 약간 넘게? 뭐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그걸 이제 원샷을 하는 거죠. 그럼 정 못 마시는 학생이 있으면 이제 그 주로 선배들이 흑기사를 해줘요. 그 남자 후배면 여자 선배가 멋있게 흑장미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소원을 뭐 보통 들어주는데 뭐 신입생한테 소원을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다음에 뭐 할 때 뭐 또 우리 모임에 꼭 참석해라, 우리 동아리 모임에 꼭 참석해라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그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나면은 뭐 1차가 끝나면 모든 모임이 그렇지만 이렇게 테이블별로 이렇게 좀 나뉘죠. 그래서 테이블별로 그 본지 뭐 30분 됐다고 좀 친해져 가지고 뭐 아유 뭐 친구야 뭐 선배님 뭐 이러고 막 그렇게 되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 가장 그 친했던 친구가 그 신입생 환영회 때 그 친구 부산 출신 친구였는데 신입생 환영회 때 저도 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2차 3차쯤 이미 엄청 취해서 마탱이가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어렴풋한 팍팍팍 튀는 그 필름 사이로 그 친구가 담배를 피면서 술이 흔히 말하는 이빠이 꼬라서 잔뜩 취해서 으아 막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그날이었는지 그 다음 주였는지 뭐 하여튼 3월달 내내 뭐 선배들이랑 그런 모임을 가졌었으니까 과 선배랑 같이 이제 술에 취해서 남자들은 특히 공감하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선배가 와서 야 정신 차려. 그래서 예 선배님. 그 형도 이제 2학년이니까 처음 선배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래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던 예, 그 형님이 기억나요. 지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형님.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OTMT를 거치면 뭐 좀 친한 형도 생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학과에 적응을 해가는 거죠. 친한 친구들도 생기고 모임도 생기고 자기들끼리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3월 첫 주뿐만이 아니라 3월 한 첫 MT를 가게 되는 3월 말까지는 거의 뭐 아무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대학이 이게 뭔지 싶고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뭐 즐겁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웠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 제 룸메이트는 경영학과 친구였는데 재수를 했는데 그냥 말 트고 지내자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재수까지는 그냥 말 트고 삼수 정도 되면은 그 나이에 맞게 이제 좀 호칭을 해줬어요. 형이라고 하거나 후배인데도 삼수면은 뭐 말을 트거나 내 입장에서 재수니까 1년 후배면 아니면 2년 후배인데 삼수면 나이 같으니까 이제 뭐 맘먹거나 뭐 그렇게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었고 나이가 어린데 학번이 위라고 뭐 선배 대접받고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게 권위적인 문화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 재수생이었던 그 경영학과 친구가 뭐 아주 활달한 편은 아니어서 저는 날마다 밤 10시 넘게 뭐 새벽 1시에 막 술 꽐라대서 기숙사에 들어오는데 거의 그냥 방에만 있었고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처음 생겼고 제가 3월 달인지 2월 말인지로 기억하는데 용산 전자상가 가서 컴퓨터를 직접 이렇게
스펙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제가 스펙에만 집중한 나머지 브랜드를 하나도 몰라서 그때는 부품 브랜드를 엄청 허접하게 컴퓨터를 조립해서 썼는데, 아무튼 그때 불법으로 막 게임을 몇 개씩 깔아줬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그 룸메이트가 자기 컴퓨터에서 진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술 맨날 좀 취해서, 많이 안 취해서 들어오는 날은 10시 11시 뭐 이렇게 들어오면 거의 룸메이트랑 다시 또 탕수육이나 족발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제가 룸메이트랑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족발 쿠폰 10개는 확실히 모았어요. 확실히 모았고 20개인지 10개인지를 모르겠는데 10개는 확실히 넘었어요. 그 정도로 뭐 학교는 뭐 오후에 가서 수업 듣고 해롱해롱한 상태로, 그리고 나서 하교하면 술 때려 마시고, 그럼 또 놀다가 이제 새벽이나 뭐 10시 11시에 기숙사 들어가면, 기숙사 꽤 멀었거든요. 네, 또 들어가면은 이제 룸메이트랑 또 족발 한 그릇 더 하고, 룸메이트는 술을 별로 안 먹어서 저도 그렇게 술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먹으니까 먹는 거고, 그래서 룸메이트랑 족발 좀 먹고 자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아무튼 정신 좀 차린 게 한 4월부터 온 것 같고, 3월 달에는 진짜 제정신 아니었어. 그러다가 이제 3월에 학과 전체 MT, 그러니까 1, 2, 3, 4학년 다 가는 MT는 저희는 좀 나중에 갔고, 저희 기억에 저희끼리 MT를 갔어요. 저희끼리 MT, 우리 같은 학년끼리.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뭐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우리끼리 가면 재밌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디로 뭐 이 근처로 뭐 가겠지만 저희는 그때 좀 멀리 갔어야 됐어요. 그 학교 근처에는 없었고, 전철 타고 그 서울 북쪽 끝으로 가면은 우이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산 비탈에 뭐 원래는 이제 계곡을 보라고 만든 어떤 그런 위락시설, 흔히 말하는 위락시설, 식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우리랑 일절 상관없고 그 걸어서 한참 올라가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뻥 뚫린 방이 있는 그냥 MT 초원이 있어요. MT 초. 그런 방들, 그냥 학생들, 대학생들 MT 빌려주기 위한 용도로 지은. 여기 뭐 저기 동학사 가는 길에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이스트 애들이랑 갔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그런 곳에 가서 그냥 또 몰려들어서 뭐술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뭐 뻔한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뭐 게임 오렌지나 뭐 후라이팬이나 뭐 아이엠 그라운드나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때 뭐 저희도 비슷한 그런 게임들 하면서 술 이제 취해서 막 한두 명씩 쓰러져 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꼭 MT는 아니더라도 뭐 MT에서도 이렇게 둘이 슥 빠져가지고 사귀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평소에 이렇게 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 CC가 좀 생기는 편이었죠. 우리과 동기들은 CC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여학생이 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CC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선후배로 CC는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수업이나 과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MT가 1년에 1, 2학기로 합쳐서 1학년 때는 굉장히 많이 갔어요. 1학년 때는 제가 학과 MT를 뭐 동아리 뭐 우리 동기 MT 등등 해서 최소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간 것까지 치면 한 6, 7번 갔을 거예요. 네. 정말 많이 갔죠. MT 가서 뭐 뻔하죠 뭐. 지금이랑 제가 뭐 2년 전까지는 우리 학과 MT를 쫓아갔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 노는 거랑 요즘 노는 게 좀 더 산뜻하죠. 장소도 좀 더 산뜻하고 노는 그것도 좀 더 산뜻해요. 왜냐면 안주도 좀 더 예전보다는 훨씬 풍성하고 음료수 이런 것도 퀄리티가 잘 갖춰져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더 아무래도 여유가 없었나 봐요, 학생들이. 네. 정말 깡소주에 맥주 거의 없고, 맥주는 진짜 거의 없어요. 다 깡소주만 있고, 뭐 찌개류 뭐 이런 것도 찌개류 좀 있지. 찌개류 좀 있고, 다양한 안주 없이 그냥 과자만 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밤새도록 마셨던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커다란 냄비에 MT 라면이라고 불리는 라면을 뭐 한 6, 7개 끓인 다음에 코펠에다가 면 건져 먹고, 그 라면 스프 국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음 라면을 넣어 먹는. 네. MT라면, 근데 MT라면 되게 맛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남아있던 김치라던가
뭐 전날 구워 먹고 남은 고기라던가 아니면 뭐 잘 없지만 혹시 뭐 고추장이라든가 뭐 야채라든가 이런 걸 썰어 놓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뭐 소세지 남아 있으면 금상첨화죠. 예, 다음날 아침에 다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거 먹고 이제 국물 마시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정말 힘들었던 게 제가 갔던 MT 장소들이 보통 멀었기 때문에 한 2, 30분 이제 걸어 내려와서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그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기숙사로 돌아왔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제일 힘든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뭐 밤에 술 마시고 놀 땐 좋지. 다시 돌아가야 1시간 넘게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이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그런 게 즐거웠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게 즐거웠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것들을 앞으로 즐겁게 보낼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너무 술 마신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3, 4월 달엔 친해지느라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 사람,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술이 많이 취하면 좀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를 어, 좀 이용하지 않았나, 그거에 많이 기대지 않았나.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뭐 바람직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그 술은 뭐 원하는 사람만 먹는 게 정답이죠. 당연히 술을 원치 않는 사람이 먹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예, 그게 그러나 어쨌든 그걸 이용을 해서 좀 술을 마셨던, 친해졌던 것 같아. 예. 그거 외에는 제가 4학년 때쯤에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별 활동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없네. 그때는 학생회에서 조직적으로 뭐 지원금 이런 건 일절 없고 다 선배들이 자부담으로 그 2학년 선배 한 두세 명과 1학년 6명, 7명을 묶어서 하나의 조로 만들고 그걸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모여서 조 이름도 정하고 뭐 장기자랑이나 뭐 발표할 것도 정하고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학과 전체 모임을 하거나 학과 전체 MT를 가서 그 조별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놀았다. 뭐 그래서 뭐 응원가를 만든 조도 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되게 민망하죠. 뭐 사실 뭐 나이 스물 먹고 막 갑자기 막 율동하고 이게 좀 민망한데 그냥 그때는 다 그런 걸 내려놓고 같이 이제 친해지려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선배들이 참 고마웠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뭐 2학년이면 특히 이제 전공 수업 듣고 바쁜데 매일매일 후배들 시간표 챙겨가면서 이 수업 듣는구나. 그래서 어제 술 마셨더라도 수업은 좀 들어가라. 그리고 이따가 조활동 같이 하자. 그럼 우리가 밥 사줄게. 그럼 밥 사주고 막 2차로 또 술을 마시면 또 술도 사주고 막 1학년들이 우리 이런 데 말고 좀 세련된 데 가요 라고 하면 막 진짜 여러분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민들레 영터라고 그 당시에 예쁜 카페가 있었거든요. 예쁜 카페 이런 데도 가고 되게 멀리 막 지하철 타고 막 1시간 거리 있는데 가서 뭐 대전으로 치면 저기 대전역 동편에 있는 그런 카페 거리 그런 데 간 거예요. 전철 타고 한참 걸리는데 가서 거기 가서 뭐 이제 예쁜 카페에 모여가지고 뭐 또 얘기하고 별거 없이 그냥 서로 알아가는 거죠. 뭐 물론 주제는 주어지는데 뭐 꼭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뭐 그런 노력들을 선배들이 2학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21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느껴지죠. 고맙고 제가 2학년 때도 물론 저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1학년들한테 또 했던 것 같고 그런 좀 선후배 간의 문화 좀 귀찮지만 또 그게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느끼는 1학년들도 신입생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좋았어요. 저는 너무 그 형들 이 누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형들이랑 누나들이. 뭐 학교 다니면서 그런 선배를 얻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과에 과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방. 지금 현재 우리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는 과방은 없고 교내 동아리, 과 내 동아리 5개가 각각 동아리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동아리방 중에 좀 큰 동아리의 동아리방 같은 규모로 과방이 있었고, 거기에 교수님께서 그 학생회에 좀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시고 학생회비도 좀 들어가고 해서 그 카펫 비슷한 게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뭐 책도 좀 있고, 그냥 통기타 있어서 바닥에 앉아서 뭐 통기타 치고 놀고, 주로 뭐 쉬는 시간, 공강 시간에 가서 들어 누워서 자고 그랬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늘 쉬는 시간 있으면, 지난번 동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인데, 과 전산실에 가서 시간을 때우거나 과 방에 가면은 친구들이 늘 있으니까, 선배가 있거나 친구들이 있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뭐 외롭지 않았고 시간이 비더라도 뭐 크게 고민되지 않았어요. 과 전산실이랑 과방에 기웃기웃대면 뭐 선배나 후배나 뭐 친구들이 있으니까, 야 뭐하냐, 뭐 먹으러 갈래, 뭐 저기 밖에 나가서 뭐 놀러, 뭐 PC방이나 당구장 갈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대학생활이 외롭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20년 전이 확 그리워지네요. 20년 전도 아니지, 23년 전인데 확 그리워지는, 그때 생각이 확 나네요. 네.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 뭐 하는지 연락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대학교 생활 얘기할게요. 지금 뭐 급하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잘 갔네요. 이래서 이게 라떼 토크는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공정 능력, 이거 뭐 그렇게 긴 파트가 아니라서 다른 주제도 하나 살짝 들어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공정 능력. 공정 능력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포와 관리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강의 자료 볼 때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이렇게 부제를 붙이는 게 그 만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 페이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전체 페이지의 내용을 따로 밑에 또 각 토픽마다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하지만, 이 전체 페이지에 만약에 토픽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이걸 도대체 다 뭐라고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래서 되게 머리를 짜내는 네, 그런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공정 능력 지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 능력 지수는 여기 보시면 규격과 산포와의 관계로부터 이제 도출된다는 건데요. 규격은 뭐 우선 규격과 산포를 지금 아래 위로 바꿔서 썼지만, 그 순서를 규격부터 그럼 먼저 말씀드리면, 규격은 스페시피케이션이죠. 스페시피케이션, 우리가 흔히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 왜 이러지? 우리가 흔히 뭐 스펙 하면 스펙라고 부르는 게 요거의 준말이에요. 네, 어떤 규격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쓰는 좀 콩글리시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일본에서 쓰는 표현을 가져온 건가? 뭐 잘 모르겠어요. 한국과 일본이 그런 영어를 좀 이렇게 잘못 쓴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는 그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 공유하는 게 그런 브로큰 잉글리시 단어를,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유래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스페시피케이션은 규격이라 그래서 그 제품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성, 예를 들면 두께면 두께, 길이면 길이, 뭐 서비스의 응답 시간이면 응답 시간, 뭐 앱에서 뭐가 처리되는 시간이면 처리 시간 등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범위 안에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품, 양품의 기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량품과 양품을 나누는 요 사이선이 스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콩글리시를 쓰면 안 되겠네. 규격인 거죠. 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 규격은 주어지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규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업이 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네,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포는 내가 공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작업자가
뭐 기계 장비가 있더라도 또 어떤 세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품 특성이 두께면 두께, 응답 시간이면 응답 시간, 뭐 처리 속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늘 똑같기는 힘들어요. 그죠? 늘 똑같지는 않고 이렇게 분포가 생긴단 말이죠. 그 분포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결과물의 분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로 나타냈을 때 오른쪽 그림처럼 이게 3포가 되겠죠. 예. 그냥 정확히 말하면 분포죠, 분포. 네. 분포인데 이 분포는 우리가 뭐 다른 형태, 다른 확률 분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 베타 분포나 감마 분포나 뭐 익스포넨셜 분포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뭐 다른 정보가 없는 한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다 정규 분포로 발생을 하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 뮤라고 있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좌우폭을 갖는 이런 산 모양, 종 모양의 확률 분포, 정규 분포를 띄게 되면 요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산포가 어느 정도 크기냐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요 표준 편차의 크기를 물어보는 것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얘를 산포라고 부르는 것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 원 시그마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따라서 총 6 시그마의 범위 표준 편차가 이 정도가 되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내가 찐빵을 만들어서 파는데 찐빵의 무게를 쟀더니 사람이 이제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펑펑펑 넣어서 하다 보니까 찐빵 무게가 다 조금씩 다른데 찐빵의 무게가 평균은 이 정도고 산포는 이 정도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랬을 때 산포가 그 표준 편차가 이 정도다. 표준 편차가 2g 정도 되던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g에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면 얼마예요? 6g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 혹은 산포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되게 일정하면 일정할수록 좋은 거예요. smaller is better라고 돼 있는데 smaller는 다른 말로 하면 smaller is better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정한 상황인 거죠. 되게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 fluctuation,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규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포가 작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표라고 하거나 아니면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규격에 비해서 산포가 훨씬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 정상 제품인데 대부분의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이 변동이 있어도 이 규격 한참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건 사실은 규격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를 이미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정규 분포에서 평균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를 하면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바깥에 있는 요 영역이 이제 굉장히 작은 영역이에요. 이게 정규 분포 확률로 따지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구해놨는데 여기 0.27%거든요. 네, 0.27%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파란색이 0.27% 분의 절반이에요. 이거 양쪽을 다 합치면 0.27%인데 USL과 LSL 요게 규격인데 네, 규격 상한 네, upper specification limit 스페시피케이션 쓰기 싫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쓰세요. 위쪽 스페시피케이션 리미트 한계란 뜻입니다. 이쪽은 규격 하한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lower specification limi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격 LSL과 USL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는 이 안에 있으면은 양품, 정상품.
이 바깥에 있으면 부적합품 혹은 불량품이란 뜻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불량품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대충 봐도 이만큼이 불량이니까 불량률이 꽤 높은 거죠. LSL, USL 바깥쪽은 다 불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3포로 봤을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본다 그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이쯤에 있는데 LSL, USL이 더 좁다는 얘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정도의 LSL, USL이 걸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3포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정도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규격이 컸으면 반대로 3포가 작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그림은 반대인 경우라는 거야. 규격이 더 넓어요. 3포가 더 규격이 참 더 좁아요. 죄송합니다. 규격이 더 좁아요. 3포가 더 넓어요. 이 얘기는 규격 바깥에 존재하는 제품이 꽤 많이 생산된다. 즉, 이 분홍색과 같은 불량품이 양쪽으로 꽤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얘가 적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작았으면.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만약에 LSL과 USL 값은 그대로죠. 당연히 그대로인데 3포가 엄청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그리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가 굉장히 작아진 거죠.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불량품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바깥쪽이 0.27%라 그랬는데 LSL 바깥쪽이 그거보다 더 작으니까 불량이 0.27%보다 더 작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지금 추가로 그린 요 3포가 작아지는, 3포가 감소하는 이 상황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원래 그림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영역보다 규격이 더 좁으니까 규격 바깥쪽, 즉 불량인 제품이 꽤 많이 생산되는 상황이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규격의 범위와 3포의 범위가, 3포의 크기가 서로 상대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느냐, 어느 쪽이 더 크냐, 크면 얼마나 크냐, 이걸 비율적으로 나타낸 게 공정 능력 지수, Process Capability Index라고 불립니다. 보통 그냥 CP라 그래요. 왜냐면 약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Capability Index. 그러니까 Process Capability라서 CP입니다. CP. 사실은 Coefficient of Process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CP라고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계산값은 위에서 본 것처럼 규격과 3포를 나눠 놓은 형태입니다. 규격과 3포를 나눠 놓은 형태고, 6시그마 그 모집단 전체의 분포를 추정하기에 좀 부족한 샘플밖에 없는 경우는 표본의 표준 편차인 S, 스몰 s를 쓰기도 하고, 규격이 한쪽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망대 특성, 망소 특성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커지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 이제 하한 규격만 있는 경우, 또 반대로 작아지는 건 아무 문제 없고 그 상한 규격만 있는 경우는 그쪽으로만 쓰고 대신 분포를 절반으로 3시그마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빼줘요. 평균에서 상한 혹은 하한까지의 거리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규격 중심과 평균이 어긋난 경우에도 계산은 할 수 있는데, 뭐 좀 이런 보정하는 상수가 들어가요. 보정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요 값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규격,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격 중심은 여기가 USL, 제가 가리고 있네요. USL, LSL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규격 중심인데요. Center of Specification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있는데, 확률 분포 자체는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뮤가 여기 있는 그런 경우,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게 좀 실제로 좀 이쪽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이쪽으로는 불량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보정값을 사용을 합니다. K를 구해서 1-K를 CP에다 곱해 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이 CP 값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3포는 작을수록 좋고 3포가 작을수록 좋아요.
뭐 규격은 주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산포가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CP 값은 클수록 좋다. 이름 자체가 공정 능력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크면 이 공정이 더 좋은 능력, 더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췄다. 통계적으로 변동이 적은 제품을 뭐 결과를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공정 능력을 방금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 공정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값을 구했는데 이 값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 범위를 몇 가지 그 단계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CP 값이 우리가 보통 그 많이 다루는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은 것이 기준이 1이에요. 요 값을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기준으로 삼고 요 값 기준으로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커질수록 왜 이렇게 요즘 화살표가 예쁘게 안 그려지지? 네.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보다 살짝 큰 경우가 보통, 네. 그리고 등급으로는 2등급으로 판정을 해요. 그 다음에 1.33을 넘어가면 만족 1등급이 되고 1.67을 넘어가면 매우 만족 0등급이 됩니다. 반대로 1보다 살짝 작아지면 2등급보다 나빠지니까 3등급의 불만족이 되고 그 다음 그 기준은 사실 뭐 없기도 한데 0.67까지 따지면 0.67보다 작아지면 4등급의 매우 불만족, 못 쓸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1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봤지만 1이라는 게 USL, LSL과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거든요. 그래프 개판이네. 네. 여기가 그 스펙의 센터이고 평균값도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시그마 여기가 마이너스 3시그마이기 때문에 딱 분량이 요 범위에 존재해요. 그럼 정규 분포에서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 3시그마 바깥쪽 또 3시그마 그러니까 3시그마보다 큰 거 3시그마보다 작은 거의 영역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의 확률 합은 아까도 말했지만 구하면 이걸 두 개를 다 구하면 0.27%예요. 0.27%. 엄청 작죠. 예, 꽤 작죠. 그래서 그 이렇게 작은 값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공정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CP를 구했을 때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불량률이 0.27%보다 작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3보다 1.33 정도 되면은 0.0063이에요. 0.0063. 네, 이게 100분의 1이니까 100, 1000, 만, 10만, 100만 하면 100만 분의 60입니다. 100만 분의 60. 네. 이렇게 되죠. 네. 10만 분의 6.3 뭐 이런 수준이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작은 값이 돼요. 맞나? 계산이? 네. 그리고 1.67까지 내려가면은 더 작아지는 이런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CP가 크면 클수록 이게 우리 분포가 산포가 그 스페시피케이션에 비해서 엄청 이렇게 좁기 때문에 그 LSL, USL을 넘어서는 그런 분량이 나올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CP 값이 점점 작아져서 0.67 정도 되면 분량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률이 이 정도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되는 분량률 0.27%, 4.54% 뭐 요 퍼센트를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그 CP 값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분량률보다는 낮을 거다, 높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정도 분량률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 기대할 수 있으면 뭐 이 공정은 잘 관리되는 공정이다, 능력이 있는 공정이다, 그 괜찮은 공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래쪽에 있는 공정 능력 B는 이거 DP라고 불리고 이걸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그래서 CP분의 1로 보통 표현하는데 CP 값보다 이거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표현을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1이면 1분의 1이니까 그렇지만 1.33, 1.67로 점점 커지면 CP 값은 커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작아지거든요. 작아질수록 좋은 건데 예를 들어 1.67분의 1 같으면은 1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퍼센트로. 그래서 이것 그 공정 능력 B를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 관리 기준이 현행 공정, 기존에 쓰던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양측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양측으로 단측 그 앞에 페이지에서 봤지만 단측 공정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측 스펙이 다 있는 경우에 88% 정도가 돼야 되고 새로운 공정, 새로 도입되는 공정은 그거보다 조금 좀 더 이제 공정 능력 B가 좋아야 되니까 양측 83%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이 값을 외울 필요는 없고 공정 능력 B는 이제 분모분의 분자구 더 작아지는 것이 이제 더 좋은 것이다. 네,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짧았나요? 근데 뭐 이건 앞에 공정 능력 지수를 계산하고 나서 뭐 그게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나서 해석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어요, 사실. 네, 그 공정 능력 파트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었던 건데 그냥 그 어차피 어느 파트에선가는 설명을 해야 돼서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산포를 그 공정 능력 불량품 양품 판별의 규격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통계적 품질 관리의 영역에서 한번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설 검정과 오류의 종류가 이제 품질 감사,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SQC 과목에서는 이 내용을 꽤 길게 다루는데 뭐 품질 경영론에서도 뭐 이 내용을 다루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뭐 길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 개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가설 검정을 이미 학생들이 다 그 뭐 통계 과목에서 또 아니면 SQC를 이미 들은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거기서 다 가설 검정을 여러 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설 검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 실험 가설이 있고 보통 귀무 가설이라고 부르죠. 요거를 대립 가설 혹은 실험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보통 H1 실험 가설에다가 이렇게 서술을 하죠. 이 두 개가 서로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그러니까 얘가 옳으면 얘가 틀리고 얘가 옳으면 얘가 틀리고 둘 중 하나 양단간의 선택이에요. 둘 다 일어날 수는 절대 없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가설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설 검정을 통해서 그 얘가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얘가 정상인지 불량인지를 가려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률적인 거거든요. 어떤 측정값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샘플로부터 표본으로부터 전체 모집단 혹은 전체 로트가 그 정상이다 불량이다를 가려내는 건데 이게 확률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 제품이 괜찮은데 일부가 안 좋아서 불량으로 판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인데 그걸 불량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산자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생산자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얘가 정상인데 이게 불량 검사가 특히 샘플링 검사가 좀 나한테 불리하게 어떻게 확률적으로 그런 우연이 발생을 해서 이걸 다 버리게 됐다. 그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 불량이 많은데 어떻게 테스트를 할 때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만 딱 그렇게 걸려서 테스트를 통과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통과한 제품을 받게 되면은 불량이 안 좋은 제품이 엄청 많겠죠. 그럼 이거는 반대로 소비자 위험이 됩니다. 소비자 위험. 그러니까 불량을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통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 그래서 뭐 이런 이름을 꼭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통계학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기계학습, 빅데이터 같은 거 배우면 요 컴퓨전 매트릭스가 되게 중요한데 뭐 지금 그게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위쪽이 실제고
이쪽이 이제 테스트 결과인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품질 검사를 한 결과인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H0 참, 그러니까 양품인데 양품으로 판별을 하거나 불량인데 불량품으로 판별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경우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99%의 경우에는 다 여기에 속해야 돼요. 정상은 양품은 양품으로, 불량품은 불량품으로 테스트를 해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양품인데 확률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량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1종 오류. 또 불량품인데 어떻게 잘못해서 양품으로 판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2종 오류라고 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1종 오류 혹은 뭐 이게 영어 번역인데 type 1 error라고 불리죠. 얘는 type 2고, 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1종 오류와 2종 오류 중에 어느 게 더 문제냐, 어느 게 더 문제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종 오류는 생산자의 위험이고 2종 오류는 소비자 위험인데, 내가 생산자, 기업의 입장이니까 나는 그 1종 오류가 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 중에는 2종 오류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 1종 오류는 내가 물건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딱 물건 값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2종 오류가 돼서 불량이 양품으로 판별이 돼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소비자가 그걸 불량으로 알면은 다시 바꿔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종 오류의 문제만큼인 그 제품 가격은 똑같이 손해를 보고, 거기다가 플러스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떨어져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종 오류가 1종 오류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비용으로도 훨씬 큽니다. 네. 그러니까 1종 오류는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이 그냥 손해를 감당하면 되는 건데, 2종 오류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이건 뭐 일이 커지는 거죠. 네. 양품을 일부 버리는 것과 불량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은 전혀 다른 수준의 얘기다. 따라서 2종 오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종 오류가 이제 위험하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2종 오류의 확률, 이 베타 대 1-, 베타의 비율은 알파 대 1-, 알파의 비율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불량이 많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알파와 베타의 허용 그 기준을 따질 때는 베타 값이 조금 더 큰데, 이거 통계적 품질관리 얘기니까 여기서 뭐 계속 얘기할 필요 없는데, 보통 이걸 5% 이렇게 10% 잡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2종 오류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양품이 99% 이상, 불량품이 1% 미만이니까 1% 곱하기 2종 오류 베타를 곱하면 아주 작은 확률로 고객에게 잘못된 제품이 전달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2종 오류를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다 이미.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가설 검정이 통계적 품질 관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요 그 테이블과 표와 그리고 요 1종 오류, 2종 오류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페이지에는 외국의 짤 중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 How I motivate myself to study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모티베이트, 동기부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책 중간중간에 이렇게 과자를 넣어놨죠. 이렇게 요 한 2페이지 보면 과자 하나 먹고, 또 2페이지 먹으면 과자 하나 먹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 정도면 살 너무 찌겠는데? 외국 초코바 진짜 단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I learn things every day. 예, 늘 새로운 걸 배웁니다. 늘 배웁니다.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 한 수 배웁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자기를 모티베이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뭐 어떤 소음을 틀어놓고 하는 편인데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공정 능력에 관한 강의, 동영상 강의였고요. 공정 능력 파트는 내용이 짧기 때문에 딴 걸 좀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강의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그 한 단원 한 단원이 그러니까 거의 한 토픽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길지 않더라도 그냥 그 주제만 얘기하고 끝내는데, 이번엔 진짜 짧아서 다른 주제 하나 슬쩍 들어간 거고, 뭐 그래도 그 세 번째 페이지도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요 기회에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좋겠고, 공정 능력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산포와 규격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변동이 적은, 즉 잘 준비된, 잘 관리되는 공정이냐, 생산 공정이냐, 생산 시설이냐, 설비냐, 기업이냐, 뭐 회사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다, 수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문제풀이 동영상 혹은 동영상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